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DSB 연구실에서 석박통합 과정으로 있는 허재혁이라고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논문은 듀얼 프롬프트라는 방법론을 제안한 논문이고요. 최근에 프롬프트 관련된 엔지니어링 방법 또는 연구들이 굉장히 많이 NLP에서 등장하고 있는데 그거를 비전 쪽으로 적용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먼저 인트로덕션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듀얼 프롬프트 방법을 제안한 논문에 대한 특징들을 우선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해당 논문의 태스크는 Continual Learning 또는 Incremental Learning에 대한 연구입니다. 그래서 해당 태스크에서 프롬프트를 활용하고 기존의 이 Incremental Learning에서 자주 사용되던 그 리허설 버퍼 없이도 소타 성능을 달성할 수 있던 그런 실험적으로 보여줬던 결과가 인상 깊은 논문입니다. 여기서 사용하는 프롬프트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서 역할을 구분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G 프롬프트라고 해서 제너럴한 인포메이션을 가지는 그런 프롬프트가 있고, 이 프롬프트라고 해서 좀 더 태스크에 스페시픽한 그런 인포메이션을 가질 수 있는 익스퍼트 역할을 하는 프롬프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논문에서 주로 많이 다뤘던 그런 부분들은 이 프롬프트를 적용하기 위해서 이걸 어디에 해야 될지 그리고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에 대한 관점으로 분석을 굉장히 많이 한 논문입니다. 아래 실험장표에서 보시다시피 리허설 버퍼라는 것은 기존의 인크리멘탈 러닝에서 적용될 때 다음 태스크를 학습하기 위해 이전 태스크를 까먹지 않도록 이전 태스크의 일부 데이터셋을 함께 학습에 활용하는 그거 과정을 말하는데요. 여기서 그림에서 보시면은 아래 X축이 이제 리허설 버퍼를 사용하기 위해 사용되는 메모리 사이즈입니다. 그랬을 때 해당 논문에서 제안하는 듀얼 프롬프트와 이 보라 색깔 오각형으로 표시된 게 L2P라는 방법인데 두 방법론의 저자, 1저자가 모두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리허설 버퍼 없이도 충분히 소타 성능을 달성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보였고, 그리고 이 리허설 버퍼라는 거는 사실 사용하기 위해서 좀 현실적으로 좀 적용하기 어려운 그런 방법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왜냐면은 이전 태스크에서 사용했던 데이터셋을 접근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리허설 버퍼 없이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컨트리뷰션의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배경에 대해서 하나씩 소개를 드리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우선 백그라운드에 대한 거는 크게 5가지로 이제 구분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NLP에서 이제 연구되고 제한되고 이렇게 많이 활용됐던 프롬프트 연구가 비전으로 넘어오는 그 과정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이 프롬프트를 적용할 때 기본이 되는 백본 모델이 다 비전 트랜스포머 VIT 모델이기 때문에 VIT 모델이 기존의 NLP에서의 버트와 달리 인풋에 대한 형태가 달라서 이 인풋이 어떤 식으로 들어가는지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세 번째로는 처음에 이제 프롬프트를 비전에 적용한 연구가 이 VPT라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비주얼 프롬프트 튜닝이라는 방법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드리려고 하고요. 네 번째는 해당 논문의 저자가 같은 해에 먼저 발표했었던 L2P라는 방법에 대한 연구입니다. 해당 방법도 Continual Learning Task에 적용한 방법인데 여기에서 어떻게 개선되었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간략하게만 오버뷰를 소개를 드리려고 하고, 다섯 번째는 Continual Learning Task를 풀기 위해서 3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시나리오가 어떤 식으로 실험이 구성되는지에 대해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NLP에서 비전으로의 어떤 프롬프트 연구 흐름에 대한 소개입니다. NLP에서 이제 트랜스포머가 제한이 되고 나서부터
점점 모델 사이즈가 커지고 더 많은 데이터셋을 통해 프리트레인해서 라지 스케일 모델이라고 하죠. 또는 LLM이라고 하는데 라지 랭귀지 모델들의 어떤 시작이 되었죠. 그래서 2017년도에 트랜스포머가 제안되고 다음에 이제 버트가 발표되면서 GPT-3가 되면은 약 175 빌리언 정도의 굉장히 큰 라지 스케일 모델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 트랜스포머라는 모델이 가진 장점 또는 강점이 이제 보이게 되는데, 이러한 면들을 비전 태스크에도 이 트랜스포머를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로 여기 사진에 있는 저자가 처음 VIT라는 논문을 이제 작성해서 제안을 합니다. 2021년도에 이미지를 트랜스폼에 적용할 수 있도록 이미지를 패치로 나누어서 입력으로 사용하는 방식을 이제 제안을 하고 다양한 실험이 이제 현재까지도 비전에서는 굉장히 많이 수행되고 있고요. 하지만 그래도 뭐 비전에서는 아직까지 NLP와 비하면 라지 스케일이라고 하기는 조금 어렵죠. 왜냐면은 VIT에서 제안됐던 가장 컸던 모델이 VIT-H 이 모델인데 이 모델 같은 경우는 0.6 빌리언이었고 뭐 그 다음에 이제 스케일하는 VIT 관련된 연구에서 VIT-G라는 논문이 이제 방법이 제안되고 그리고 올해 이제 VIT 스몰 e라는 이 방법이 또 모델이 제안이 되었더라고요. 이 모델이 현재로서는 이미지에 대한 어떤 프리트레인 모델 중에 가장 큰 모델인 것 같은데 해당 모델이 3.9 빌리언입니다. 그래서 뭐 그래도 아직 NLP에 비하면 작은 사이즈지만 점점 모델 사이즈가 커지고 있는 건 동일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프롬프트라는 연구가 어떻게 이제 수행되고 VIT에 적용되게 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2019년에 이제 라마라는 논문이 나오면서 NLP에서의 그 프리트레인된 랭귀지 모델이 팩추얼 또 그리고 이제 커먼 센스에 대한 난리지가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여기에 대한 이제 라마 태스크를 정의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걸 통해 랭귀지 모델이 어느 정도 상식 또는 이런 사실에 기반한 정보들을 이미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조금은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GPT-3에서는 이제 프리픽스 프롬프트 방식을 통해서 제로샷 러닝이 충분히 가능함을 이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파인 튜닝 없이도 제로샷만으로 충분히 좋은 성능을 낼 수 있는 이 프롬프트라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걸 보이게 되고 2021년에 이제 프리픽스 튜닝이라는 이제 방법에서는 그래도 파인 튜닝을 하고 싶다면 차라리 랭귀지 모델 자체를 하는 게 아니라 프롬프트라는 토큰을 추가로 학습하는 이제 소프트 프롬프트 방식을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올해 이제 VPT라는 방법이 이제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혹시 비전에도 적용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로 동일하게 이제 소프트 프롬프트와 유사하게 기존 VIT 모델, 사전 학습된 VIT 모델은 고정된 채로 프롬프트라는 토큰을 추가로 사용해서 프롬프트만을 학습시켜가지고 굉장히 제너럴라이제이션 퍼포먼스가 높아지는 그런 실험 결과들을 보이게 됩니다. 이후에 백그라운드에서 같이 소개를 드릴 거고요. 두 번째로 먼저 대부분의 프롬프트 관련된 연구가 트랜스포머 기반으로 되어 있고 비전에서도 비전 트랜스포머에 적용되기 때문에 비전 트랜스포머 입력 구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 비전 트랜스포머에서의 이제 입력 자체는 NLP에서는 이제 토큰이 들어가게 되죠. 토큰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미지에서는 이 토큰처럼 사용하기 위해서 이미지를 아래에 있는 그림처럼 그리드 형식으로 나눠가지고 패치로 넣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시를 통해 이제 설명을 드리면 왼쪽과 같이 디그다라는 이미지가 있을 때 총 9개
패치로 나누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패치들을 이제 각각 쪼개서 하나의 차원으로 이제 몰아주게 돼요. 그래서 PH와 PW 그리고 기존에 이게 3차원이기 때문에 RGB니까 3차원이었겠죠. 그래서 이거를 하나의 채널로 해서 하나의 토큰처럼 사용하게 됩니다. 이러한 방식을 적용하기 위해서 실제 코드에서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되냐면 간단하게 이제 소개를 드리자면 아이놉스라는 이제 패키지가 있는데 이 패키지를 통해서 쉽게 이렇게 어노테이션을 사용하여 리쉐입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rearrange라는 함수를 가지고 쉽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앞서 소개드린 것처럼 각각의 이미지에서 나눠진 패치들을 입력으로 사용해서 리니어 프로젝션을 시켜주게 됩니다. 앞선 예시를 이어서 설명드리면 이 PH, PW 이게 패치의 크기죠. 크기와 RGB가 하나의 채널로 합쳐진 그 채널을 C라는 사전에 정의한 채널로 이제 프로젝션을 시켜주게 됩니다. 이렇게 한번 패치에 대한 프로젝션을 통해 패치 임베딩을 구성하게 되면 여기에다가 포지션 임베딩과 버트에서 사용되듯이 CLS 토큰과 같은 클래스 임베딩을 추가하게 됩니다. 예시를 이어서 소개드리면 패치 임베딩은 그대로 가져가고 여기에 패치 임베딩과 동일한 크기의 CLS 임베딩을 만들어줍니다. 러너블한 파라미터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것들을 포지션 임베딩과 함께 더해서 이제 트랜스포머의 입력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부터는 기존의 버트에서 사용되는 구조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비주얼 프롬프트 튜닝, 처음으로 프롬프트를 비전 도메인에 적용한 연구에 대한 소개인데요. 앞서 소개드린 것처럼 기존의 VRT, 사전학습된 VRT 모델은 고정을 해놓고 새롭게 파인 튜닝을 위해서 이 프롬프트라는 튜닝만 추가하여 이 프롬프트만 학습시키는 방법을 말합니다. 여기서 크게 두 가지 프롬프트 튜닝 방식을 제안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VPT Shallow라는 게 있고 두 번째는 VPT Deep이라는 게 있습니다. 먼저 VPT Deep이라는 방법은 매 레이어마다 이 프롬프트 튜닝을 계속 학습을 시켜주는 과정을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클래시파이어 또한 이제 파인 튜닝 시에 같이 학습에 들어가게 됩니다. 반면에 VPT Shallow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입력으로 들어가는 프롬프트만 학습을 시키고 이후에는 이 입력값을 계속 인코더 레이어에 태우는 형식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이 모델 구조에 대한 코드 구현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맨 마지막에 어펜딕스 장표가 있는데요. 거기에 가시면은 굉장히 간단하게 구현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VPT 방식의 장점으로 이제 실험을 통해 보인 것은 Full Fine Tuning, 말 그대로 모든 사전학습 모델의 파라미터를 파인 튜닝 시 업데이트하는 방법을 말하는데요. 이 Full Fine Tuning을 하는 것보다 높은 성능을 보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성능을 보이기 위해 사용된 데이터셋이 이 Fine Grained Visual Categorization 이라는 벤치마크 데이터셋이랑 그리고 VTAP이라는 벤치마크 데이터셋, 이게 총 19개의 데이터셋으로 구성되어 있는 데이터인데요. 이거를 크게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눠서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로 안에 있는 거는 이 풀 파인 튜닝 성능보다 우수하게 더 높게 나온 성능의 개수를 이제 표시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VPT Deep 같은 경우는 이 풀 파인 튜닝 한 것보다 에버리지 스코어가 전부 다 높은 것을 볼 수 있고 높지는 않죠. 이 VTAP에서 내추럴이나 스트럭처 같은 경우에 훨씬 높은 걸 볼 수 있고
이 fine grained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full fine tuning보다 더 높은 성능을 나타낸 개수도 다른 여러 가지 이제 기존의 프리트레인 모델 웨이트를 굳히고 적은 파라미터로 파인 튜닝 하는 방식들보다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이 VPT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적은 데이터 사이즈만 가지고도 성능이 좀 더 높게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아래에 있는 X축은 다운스트림에 사용되는 트레이닝 데이터셋의 비율을 말합니다. 그래서 10의 마이너스 1승이라는 거는 10%를 의미하는 거겠죠. 단 10%만을 가지고도 다른 방법들에 비해 훨씬 더 좋은 성능을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고, 특히 데이터셋이 적을 때는 프리 파인 튜닝에서는 굉장히 성능이 떨어지는데 이 VPT 방식은 좀 더 높은 비교적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번 논문을 소개드리기 위해 사전에 소개드려야 하는 L2P라는 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L2P도 해당 논문, 이번에 세미나에서 발표드린 논문의 저자와 동일한 1저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저자가 인크리멘탈 러닝에 처음으로 이제 프롬프트를 적용한 방법이 바로 이 L2P라는 방법이고, 이거를 개선한 것이 듀얼 프롬프트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 또한 마찬가지로 리허설 버퍼 프리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왼쪽과 같이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의 인크리멘탈 러닝에서 사용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이 리허설 버퍼를 사용해서 이전 태스크의 데이터셋을 다음 태스크 학습시킬 때 함께 활용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럼 여기 있는 빨간 색깔 점선은 모델의 파라미터가 되겠죠. 근데 이 방법에서 제안하는 방식은 모델의 파라미터를 학습하는 게 아니라 이 빨간 색깔 점선이 바로 프롬프트를 말합니다. 그래서 태스크에 대한 쿼리가 오게 되면 이 프롬프트에 대한 거를 계속 학습해서 업데이트 시키면서 이거를 가이드로 줘가지고 다음 태스크에 대한 학습을 진행하게 됩니다. 또는 예측하게 됩니다. 인퍼런스를 수행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 대한 거가 이게 구글에서 발표한 거기 때문에 블로그에 굉장히 잘 나타나 있는 GIF가 있어서 가져오게 되었는데요. 왼쪽과 같이 Shared Prompt Pool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메모리 뱅크와 같은 역할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그림처럼 태스크 C에 대한, 여기서 태스크 A에 대한 인풋이 들어왔을 때 이 프롬프트 풀로부터 이 쿼리와 유사한 프롬프트를 선택하게 되고, 이것들을 기존 인풋, 임베딩과 컨캣해서 넣어주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으로 클래시파이어를 수행하게 되는 것이 L2P 방법이다 라고 간략하게 흐름을 말씀드릴 수가 있고, 여기서의 좀 더 자세한 오버뷰를 말씀을 드리면, 이 프롬프트 툴은 사전에 정의한 M개의 프롬프트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여기에 프롬프트라는 거는 LP by D 개가 있습니다. D는 이제 디멘전 채널의 개수이고, LP가 이제 프롬프트의 개수입니다. 그래서 이 프롬프트 뭉치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이 프롬프트 뭉치들이 이렇게 M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뭉치들은 단순히 프롬프트 러너블 파라미터만 있는 게 아니라 이 키라는 것도 같이 이 페어로 구성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키가 하는 역할은, 키도 이제 러너블 파라미터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이미지에 대해서 쿼리로 들어오는 이 값, 여기서의 쿼리는 CLS 토큰이 되고, CLS 토큰과의 이 키 값의 유사도를 통해서 이 프롬프트 풀 중에 어떤 프롬프트가 가까운지를 확인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게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가깝게 선택된 상위 n개의 프롬프트를 사용해서 이 n개들을 인풋에 대한 임베딩과 함께 컨캣하여 넣어주게 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이전 데이터에 대한 이전 태스크에 대한 데이터셋을 직접적으로 사용해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이전 태스크를 학습하면서 반영되었던 이 프롬프트들에 대한 정보를 활용하기 때문에
데이터셋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조금 더 forgetting에 대한 문제가 줄어드는 것을 실험적으로 보였습니다. 실험 결과를 보시면은 기존에 이제 sequential 또는 EWC, rehearsal이라는 방법들이 있는데 그 방법들보다 벤치마크 데이터셋 두 가지에 대해서 좀 더 높은 에버리지 어큐러시인데 여기서는 그래서 어큐러시를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forgetting이라는 거는 다음 태스크를 학습하면서 점점 이제 이어서 학습을 하게 되는데 이전 태스크에 대한 정보를 얼마나 까먹는지에 대한 평가 지표입니다. 이후에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간략하게만 실험 결과를 보여드리면 이 값은 작을수록 좋고 L2P 방법이 기존의 리허설 버퍼를 사용하는 방식보다 훨씬 더 forgetting이 적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incremental learning에 대한 세 가지 시나리오에 대해 먼저 세 가지 시나리오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이 데이터 구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MNIST 데이터셋은 10개의 클래스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10개의 클래스를 5개의 태스크로 나누게 됩니다. 그러면 각 태스크마다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로 묶을 수가 있게 되는데 이 5개의 태스크를 연속적으로 이제 학습하는 과정을 3개의 시나리오로 나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태스크 인크리멘탈 러닝 같은 경우는 오른 여기에 있는 설명처럼 멀티헤드 아웃풋 레이어를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예시는 이후에 뒤에 장표에서 예시 그림과 함께 설명드릴 예정이고 태스크 인크리멘탈 러닝 같은 경우에는 태스크 아이덴티티를 주어지게 됩니다. 이 태스크 아이덴티티라는 거는 이 지금 들어온 데이터셋이 어떤 태스크의 데이터셋이냐라는 가이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메인 인크리멘탈 러닝과 클래스 인크리멘탈 러닝은 싱글 헤드 아웃풋 레이어를 가지고 있다고 미리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씩 예시와 함께 보게 되면은 저희 연구실 최희정 박사과정께서 해주신 세미나의 자료를 이제 참고하게 되었는데요. 먼저 이렇게 하나씩 순서대로 태스크 1에 대해서 먼저 학습을 하게 되고 그리고 태스크 1에 대한 아웃풋 브랜치를 따로 가지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태스크 2에 대해서 학습을 하게 되고 이어서 태스크 2에 대한 클래시파이어를 따로 또 구성하게 됩니다. 이거를 이어서 태스크 3와 4 그리고 5에 대해서 쭉쭉 이어가며 학습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방식을 태스크 인크리멘탈 러닝이라고 하고 실제로 데이터에 대한 인퍼런스를 하는 과정에서는 이 클래시파이어가 태스크 개수만큼 있기 때문에 해당 데이터셋이 인퍼런스를 위해 들어온 이미지가 어떤 태스크의 이미지다 라는 것을 명시해서 해당 이미지에 대한 태스크에 대한 클래시파이어를 통해 나온 결과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태스크 1에 대한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는 태스크 아이덴티티가 1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렇게 태스크 1을 학습했을 때 사용했었던 클래시파이어의 아웃풋으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도메인 인크리멘탈 러닝 같은 경우는 여기에 보시면은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 각각의 클래스가 왼쪽은 02468 있고 오른쪽은 13579 이렇게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점점 이 태스크를 늘려가며 학습하면서 첫 번째 디멘전에 있는 클래스의 수가 늘어난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는 마찬가지로 두 번째 디멘전에 있는 클래스의 수도 점점 이렇게 늘어난다라고 볼 수가 있죠. 말 그대로 도메인이 클래스가 포함하는 도메인이 늘어난다라는 가정으로 이제 평가하는 것이 도메인 인크리멘탈 러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인 클래스 인크리멘탈 러닝 같은 경우는 가정이 미리 모든 태스크의 클래스가 몇 개인지를 안다는 가정하에 이것들을 클래시파이어를 총 10개의 클래스로 예측하도록 이제 구성을 하고 태스크 1부터 순서대로 학습을 시켜서 평가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번에 소개해드릴 듀얼 프롬프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먼저 모델의 오버뷰를 소개를 드리면 첫 장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프롬프트를 사용하기 위한 위치와 방법에 대한 분석을 굉장히 많이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프롬프트를 G 프롬프트라는 것과 E 프롬프트로 구분해서 역할을 나누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G 프롬프트에서 G는 General의 약자로서 모든 태스크에 공유되는 태스크 인베리언트한 인포메이션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프롬프트는 익스퍼트의 약자로 이제 사용이 되고 태스크의 스페시픽한 난리지를 담당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L2P와 약간은 비슷하지만 여기서는 프롬프트 풀을 사용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K라고 표시된 것과 E라고 표시된 거는 이 프롬프트를 수행하기 위한 이 프롬프트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프롬프트들은 태스크의 개수만큼 페어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G 프롬프트는 태스크를 인베리언트한 것이기 때문에 태스크 개수와 상관없이 하나의 G 프롬프트가 사용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수식적으로 보여드리면 이 프롬프트는 프롬프트 한 개가 아니라 L2개만큼 존재한다 라고 볼 수가 있고, G 프롬프트 같은 경우는 LG개만큼 존재한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T라는 이 첨자가 붙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 T는 태스크 개수만큼 있기 때문에 각 태스크별로 L2개만큼 존재한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의 개수는 어블레이션 스터디를 통해서 이제 확인해서 비교한 실험 결과가 있긴 하지만 본 세미나에서는 담지 않았으니 혹시 궁금하신 분은 논문을 통해서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은 이 프롬프트라는 거를 어디에 적용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이제 분석의 내용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트랜스포머 이제 레이어가 이렇게 쭉 이어서 구성되어 있다라고 했을 때 이 G 프롬프트와 E 프롬프트는 하나의 레이어에만 적용된 게 아니라 특정 구간의 시작에서 끝까지 이렇게 특정 구간별로 이어서 적용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블레이션 스터디를 수행을 했는데요. 이 레이어 뎁스는 말 그대로 이제 레이어 인덱스를 표시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 각각의 레이어에 개별적으로 E 프롬프트와 G 프롬프트를 적용했을 때 G 프롬프트 같은 경우는 두 번째 레이어에 적용했을 때 가장 높은 성능을 보였었고, E 프롬프트 같은 경우는 다섯 번째 레이어에 적용했을 때 가장 높은 성능을 보였음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프롬프트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한 어블레이션 스터디도 함께 수행을 했습니다. 왼쪽은 이제 E 프롬프트에 대한 결과이고, 오른쪽은 G 프롬프트에 대한 결과입니다. E 프롬프트 같은 경우는 이제 세 번째 레이어 인덱스부터 다섯 번째 레이어 인덱스까지 3, 4, 5를 모두 적용했을 때 가장 좋은 성능을 나타냈다라고 볼 수가 있고, G 프롬프트 같은 경우는 첫 번째 레이어 인덱스부터 두 번째 레이어 인덱스까지 적용했을 때 가장 좋은 성능을 달성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은 이 G 프롬프트만을 사용했을 때 또는 E 프롬프트만을 사용했을 때 여기서의 ML은 멀티레이어를 말하는데, 이거를 연속적으로 사용했을 때 각각에 대한 어블레이션 스터디 결과입니다. 결론적으로 보자면 이 세 가지를 모두 적용했을 때가 가장 좋았기 때문에 최종적인 모델의 구조 또한 이러한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어떻게 적용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분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이제 선택된 방법이 아래 그림과 같은 방식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방식을 선택하게 된 과정은 먼저 두 가지에 대해서 비교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프롬프트 튜닝이라고 해서 프로T라는 약자로 이제 표시를 하고 있고, 두 번째는 프리픽스 튜닝이라고 해서 프리T라는 약자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표현하는 이 용어들은 실제 NLP에서의 정의와 다르기 때문에 이게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어서 사전에
헷갈리지 말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놨고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프롬프트 튜닝은 이 멀티에드 셀프 어텐션에 들어갈 때 쿼리와 키, 밸류의 히든 레프레젠테이션과 모두 동일한 프롬프트가 컨캣이 되어서 셀프 어텐션이 수행되는 과정을 프롬프트 튜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면에 프리픽스 튜닝이라는 거는 쿼리에 대한 부분에는 이제 프롬프트가 추가가 되지 않고 이 키와 밸류에 대한 히든 레프레젠테이션에 각각 서로 다른 키에 대한 프롬프트와 밸류에 대한 프롬프트가 컨캣이 돼서 셀프 어텐션이 수행되는 것을 프리픽스 튜닝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 결과를 통해서 두 가지 중에 결국 최종적으로는 이 프리픽스 튜닝 방식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로스 펑션에 대한 소식인데요. 로스 펑션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클래시파이어와 프롬프트 학습을 위한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다 라고 볼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이 쿼리와 키를 위한 매칭 로스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각각의 첨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 G, 소문자 뒤 G는 G 프롬프트이고 소문자 이 T는 이 프롬프트, T번째 태스크의 이 프롬프트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FG, 이 T는 G 프롬프트와 T번째 태스크에 대한 이 프롬프트가 적용된 펑션의 결과이고, 여기서의 파이는 클래시파이어입니다. 그래서 클래시파이어를 통해 나온 예측된 y의 결과와 실제 y와의 비교를 통해서 나온 로스가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다 라고 볼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매칭 로스입니다. 매칭 로스는 쿼리로 들어간 값과 그리고 각각의 태스크마다 익스퍼트 프롬프트와 키가 페어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해당 태스크의 키와 값이 가까워지도록 매칭 로스를 함께 구성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실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실험을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이 평가 지표에 대한 예시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 평가 지표는 앞선 L2P 소개 드릴 때 간략하게만 그냥 에버리지 어큐러시라는 것과 forgetting이라는 게 있다라고만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수식과 자세한 예시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 에버리지 어큐러시라는 거는 최종적으로 5번째 클래스 태스크까지 학습을 이어서 시킨 후에 그 모델을 통해서 태스크 1과 2, 3, 4, 5에 대한 이 스코어들을 평균 낸 정확도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제 평균적으로 얼마나 맞추나 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다음으로 forgetting이라는 평가 지표는 쉽게 말해서 얼마나 가장 많이 잊은 값이 어느 정도인가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소식을 보면 약간은 헷갈리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여기서 먼저 이 타우가 이제 1일 때를 가정을 해서 이제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타우가 1일 때는 태스크 1에 대한 그 성능을 얼마나 많이 잊었나를 이제 확인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우선 공통적으로 태스크 5까지 학습시킨 모델을 통해서 태스크 1을 예측했을 때의 성능을 계산을 합니다. 그게 여기 보이는 보라 색깔의 S5,1이라는 값이고, 그리고 S1,1은 태스크 1까지 학습시킨 모델의 태스크 1에 대한 성능입니다. 그리고 주황 색깔인 S2,1은 태스크 2까지 학습시킨 모델의 태스크 1에 대한 성능이고, 초록색과 파란색은 마찬가지로 태스크 3까지 학습시킨 모델, 태스크 4까지 학습시킨 모델의 태스크 1에 대한 성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연속적으로 모델을 태스크에 따라 이제 학습을 시켰을 때 점점 이제 태스크 1을 학습시킨 시점이 밀려나게 되면서 태스크 1에 대한 정보를
많이 잊었지 않았을까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되죠. 그거에 대해서 가장 많이 잃어버린 지점이 어디인가, 그 값이 어느 정도인가를 이제 확인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맥스 값이 붙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러면 이 타우가 1부터 t-1까지라는 거는 태스크 5까지 학습시킨 모델은 태스크 5에 대한 성능을 까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태스크 1부터 4까지의 forgetting을 평균을 내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논문에서는 이제 추가적으로 incremental learning에 사용되는 벤치마크로서 이제 split ImageNet R이라는 이제 데이터셋을 또 구성하게 되었는데요. 이 기존에 이미 이제 ImageNet R, 즉 렌디션이라는 벤치마크 데이터셋이 평가를 위해서 이제 제안이 된 게 있었죠. 근데 이 데이터셋이 구성이 200개의 클래스에 대해서 좀 더 다르게 변환을 준 3만 개의 데이터셋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을 이제 랜덤하게 20개씩 클래스를 선택해서 10개의 태스크 데이터셋으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셋을 기존에 이제 사이퍼 100을 쓴 게 아니라 쓰고 거기에 더해서 ImageNet R, 이 스플릿된 데이터셋을 함께 평가 지표로 사용을 했습니다. 먼저 클래스 인크리멘탈 러닝 결과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결과자표에서 가장 크게 눈에 띄는 것은 바로 이 버퍼 사이즈에 대한 컬럼이죠. 이 여기서 제한된 이제 방법 외에도 버퍼 프리에 대한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듀얼 프롬프트 방식이 기존에 버퍼를 사용했을 때 굉장히 많은 메모리 사이즈를 사용한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방법보다 좀 더 높은 성능을 달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의 어퍼 바운드는 모든 태스크를 이어서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태스크를 한 번에 학습하는 경우인데요. 그 경우와 크게 차이가 기존 방법에 비해서 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좁혀졌다 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forgetting 측면에서도 굉장히 작은 값을 나타내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의문점들이 들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기존의 인크리멘탈 러닝에 제한된 방법들의 백본 모델은 그 당시에 VIT가 제한되지 않았기 때문에 CNN 모델로 많이 쓰고 있었던 레지넷 모델을 사용해서 이 백본 모델의 차이가 이러한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가 라는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듀얼 프롬프트는 다시 말씀드리면 이전 방법과 달리 VIT 모델의 백본으로 사용을 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이 다이나 ER 이라는 이제 방법이 어퍼 바운드와 굉장히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반면에 듀얼 프롬프트 같은 경우는 어퍼 바운드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의미하는 것은 이 어퍼 바운드가 레지넷 152와 VIT 패치 사이즈 16인 베이스 모델이 2%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듀얼 프롬프트가 어퍼 바운드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을 보아하니 이거는 이제 백본 모델의 이제 차이라기보다는 여기서 제안한 프롬프트 방식의 어떤 차이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 쿼리로부터 익스퍼트 프롬프트와 키가 이제 페어로 구성돼서 어떤 익스퍼트 프롬프트를 사용할지 키와의 매칭을 통해 결정한다라고 소개를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 매칭이 정말로 이제 중요하게 작용을 할까라는 이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위해서 실험한 결과입니다. 여기서 실험장표에 보이면 듀얼 프롬프트 컬이라는 게 있고 듀얼 프롬프트 퍼펙트 매치라는 게 있습니다. 이때 퍼펙트 매치는 어떻게 보면 태스크 아이덴티티가 주어진 상황이다 라고 볼 수가 있죠. 따라서 무조건 해당 인풋으로 들어오는 이미지에 대한 익스퍼트 프롬프트가 몇 번째 태스크의 익스퍼트 프롬프트를 사용할지를 이미 안다는 가정하에 적용하는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은 매칭 어큐러시가 55.8인데도 불구하고 이 퍼펙트 매치의 에버리지 어큐러시와 포겟팅에 비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해석하는 것은 이 프롬프트 자체의 역할로 이제 매칭의 역할로 이 정도의 차이가 조금 벌어지는 것도 있지만 이 G 프롬프트는 태스크와 관련 없이 모든 태스크에 적용되는 프롬프트이기 때문에 해당 프롬프트의 역할 덕분에 조금 그래도 태스크에 대한 매칭이 안 되더라도 로버스트한 성능을 이제 나타낼 수 있다라고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그렇다면 이 각각의 프롬프트를 G와 글로벌과 제너럴과 익스퍼트로 구분을 했는데 이 구분한 게 정말 잘 구분이 되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 시각화를 한 결과입니다. G 프롬프트는 다시 설명드리면 태스크 인베리언트 하다고 말씀드렸고 이 프롬프트는 태스크 스페시픽 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과적으로 보시면 이 색깔이 각각의 태스크 아이디를 나타낸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프롬프트 같은 경우는 태스크마다 굉장히 구분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반면에 여기서 이 G 프롬프트가 태스크 아이디별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당연히 말씀드렸던 것처럼 G 프롬프트는 태스크마다 구성된 것이 아니지만 이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각 태스크의 학습이 끝난 이후에 G 프롬프트를 시각화했기 때문에 이 태스크 아이디별로 색상이 나타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G 프롬프트 같은 경우 굉장히 비슷한 이 공간에 같이 묶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결론 및 요약으로 이제 간단하게 세 줄을 요약을 드릴 수가 있는데 우선 컨티뉴얼 러닝을 위해서 리허설 버퍼 프리 방법론으로 프롬프트를 활용한 구조를 제안하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존의 L2P가 사실은 동일한 저자긴 하지만 먼저 나온 방법이 일지라도 그때 L2P는 리허설 버퍼를 사용한 것보다 메모리 사이즈가 커졌을 때 성능 자체는 그것보단 좋지는 않았었죠. 하지만 그거를 좀 더 단순화하고 프롬프트 역할을 잘 나눔으로써 리허설 버퍼를 사용했었던 소타 모델보다 더 좋은 성능을 달성할 수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본 논문에서 좀 인상 깊었던 점은 아무래도 프롬프트라는 게 이제 비전에 적용된 게 그렇게 아직까지는 많은 연구가 있진 않은데 이 프롬프트가 어떻게 보면은 좀 연구라는 의견도 있고 대부분의 의견은 좀 엔지니어링 쪽이다라는 의견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프롬프트를 그러면 어떻게 적용하는 게 좋을지라는 고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실험적으로 접근을 했었던 그런 모습들이 좀 인상 깊은 논문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소개드린 내용들은 모두 여기까지였고요. 혹시나 또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모두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